제가 쪽팔리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배신을 당했다면 지렁이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제 뒤통수를 쳤으면 응당 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저도 할 수 있는 만큼의 복수를 우연치 않은 기회로 잡게 되었고, 정말 제 인생에 조상님이 여러 번 저를 구해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딱히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덕을 잘 쌓아온 건지 뭔지, 아무튼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복수를 해내고 속에 있던 응어리까지 다 풀어버렸으니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속 시원한 이야기는 같이 나눠야 두 배로 기쁜 법이니까요. 각설하고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예비신랑, 그러니까 이놈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타인이 되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예비신랑이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예비신랑과 저는 학생 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비신랑은 무려 삼수를 해서 지방에 있는 의대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우연치 않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다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의대를 다닌다는 말에 놀랍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고 의사고시라는 것도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신랑은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술 처먹고 놀기 바빴거든요. 저랑 처음 마주한 자리도 술자리였으니까 의대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의외였어요. 연애를 하고 나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집이 잘 사는 편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학비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내노라 하는 의대도 아니었고요. 그냥 대충 공부해서 대충 개원을 해 살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사실 그런 예비신랑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방에 있는 의대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려 수능을 3번이나 봐서 의대를 합격했는데 대충 살면 되겠어? 나는 자기가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 의사하고 싶어서 공부도 했잖아.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의사를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의대에 온 게 아니라 성적이 잘 나와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대에 온 거라서 말이야.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꿈이 의사였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엄마 성격이 또 대단하시거든. 엄마 치맛바람이 워낙 심해서 어릴 때부터 시키는 대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대에 온 거지. 한마디로 본인은 더 즐기고 놀고 싶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치맛바람에 휘둘려 의대에 오게 되어서 지금 공부하고 앞으로 의사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학회 끌려다니며 논문도 봐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한다는 게 싫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줄 알았으면 의대를 안 왔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마냥 철없이 느껴졌어요. 저도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는 목표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비신랑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사실 천생연분이나 다름없다 싶었죠.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예비신랑은 삼수를 해서 의대에 진학을 하기도 했고 또 의대는 일반 대학에 비해서 학부 과정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었지만 나이가 있는 상태였어요. 학교 생활은 끊임이 없어 길었고 해야 하는 공부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취직을 하러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인턴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발로 뛴 만큼 좋은 결실이 이루어져서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도 예비신랑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걱정해야 하는 학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실습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연락하기도 무척이나 힘들었고 저도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연애 초반에 비해서는 연락이 많이 뜸해졌죠. 거기다가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본가도 서울이었으니까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은 지방에 있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데이트 한번 하려고 하면 주말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예비 신랑의 학교가 있는 동네까지 가야만 했어요. 의대 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다, 과제다 뭐다 엄청나게 바빴기 때문에 주말에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만 했고요. 제가 예비 신랑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귀찮지도 않았었어요. 예비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의대를 다니고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게 사실 제 기분에 좀 뭐랄까요? 과시욕 같은 게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은 뭐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복학이 늦어져서 아직 학생인 사람들도 있었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머리가 터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비 신랑은 의대생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졸업만 하고 나면 그때는 의사 여자친구, 의사 마누라나 다름없었죠. 저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뒷바라지를 하면서 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속물근성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한몫했다 이거죠. 저도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돈을 아껴서 주말마다 예비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비싼 KTX도 타고 2박 3일 지낼 숙소도 잡고 예비 신랑의 밥도 먹여줘야 하지, 옷도 사줘야 하지,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는 책도 사주고 용돈도 조금 챙겨주고 아주 그냥 제가 키우다시피 하면서 지냈다니까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의대생이니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5년이나 보내게 되었으니까 쓴 돈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모은 돈이 전혀 없을 정도로 다 퍼주면서 지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나? 아니, 뭘 보고 그렇게 헌신을 했나 싶긴 하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모든 걸 제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비쳤고 저는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곤 했었죠. 내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있지. 기숙사는 통금 시간도 있고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어렵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나보러 주말에 내려오면 우리가 지내야 할 숙소도 잡아야 하는데 그 돈도 꽤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취를 하면 어떨까? 자기가 쓰는 숙박값을 아끼면 한 달 월세는 나올 것 같은데 그 돈 아껴서 나 자취방 얻어주면 안 돼? 보증금이 얼마나 하지? 여기는 지방이라 얼마 안 나오려나? 혹시 받은 집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숙소값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오히려 자취방이 나을 것 같아. 그치? 나도 자유롭게 공부할 수도 있고 통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고 무엇보다 자기랑 같이 숙박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밥 써먹는 돈도 아낄 수 있고 자기가 자취방 하나만 얻어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진짜 학교만 졸업하면 자기한테 헌신을 다할게. 자기가 나 만나면서 해준 게 많다는 거 내가 진짜 잘 알고 있어.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맨 땅에 헤딩을 하겠어? 다 우리 자기가 편하게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인 거 알지? 당연하지.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신혼집은 자기 회사 가까운 곳으로 얻자. 자식들도 말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잘 살아보자. 내가 의사 면허만 따면 우리 자기 꼭 호강시켜줄 거야. 자기랑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예비 신랑은 매일 밤 전화에 대놓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을 했고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사진도 보내주고 주말만 되면 제가 얻어준 자취방으로 가고 말이죠. 저는 정말 매달 나가는 그 월세가 아깝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숙박시설을 잡는 돈이나 자취방 월세나 비슷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다가 지방에 있었으니까 월세가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저렴하기도 했고요.
이쯤 되면 슬슬 의문이 드실 텐데 도대체 예비 시댁에서는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비 신랑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비 시댁이 아니라 저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 해주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예비 신랑이 요구하는 것들을 죄다 다 들어주기엔 무리가 있기도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예비 시댁에서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수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예비 시댁도 서울에 있었는데 주말에는 제가 예비 신랑 뒷바라지를 하러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평일에는 회사를 출근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을 한 이유가 문제였어요. 평일 오후 시간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5분 대기조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될 놈인데 말이야. 당연히 며느리가 될 아이가 내조를 잘해야 하지 않겠니? 원래 의사 와이프의 숙명이 그런 거란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야 하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바로바로 나올 준비를 하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예비 시어머니의 갑질이라면 갑질이겠지만 그때의 어리석었던 저는 눈이 멀어서 그런 게 하나하나 따질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사실 그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당연히 차가 없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차를 한 대 사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오고 가고 할 때 불편하니까 제가 운전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작은 차라도 한 대 사라고 요구를 하신 거였죠. 사실 다른 요구들보다 차를 사라고 한 요구는 너무나도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한테 차를 사서 운전을 하라고요? 제가 면허가 있긴 하지만 장롱 면허예요. 운전하는 거 무서워서 차도 없이 지냈는데. 그리고 요새 대중교통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차가 꼭 필요하지도 않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운전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회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응급으로 병원을 오가야 한다던가 하면 네가 운전을 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수술해야 하는 몸인데 운전을 해가면서 피곤을 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미리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렴. 운전면허 딴 지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차를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대중교통이 편해요. 운전이야 연수를 받으면 그만 아니겠니? 차를 산 다음에 연수를 받아라. 원래 의사 집안에 시집 올 땐 말이야. 차 한 대 집 한 채 해오는 거라는 말 못 들었어? 내가 너한테 집을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우 차 한 대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니? 아직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나눈 게 없는데 벌써부터 제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머님, 전 솔직히 걱정이 더 앞서 들어서요. 예,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동안 우리 아들이 뭐 여자 하나 안 만났겠니? 하나도 마음에 드는 애가 없었어. 그런데 너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내가 이렇게 허구한 날 불러내는 이유도 말이야.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란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안 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야 되겠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팔자 피는 거야. 의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잘 알고 있잖니.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저를 꼬시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차를 사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때마침 친척 오빠가 차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타던 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준중형 차고 연식은 오래된 차지만 그동안 야금야금 고쳐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상태는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초보 운전이기도 하고 어차피 새 차를 타봐야 이리저리 생채기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중고차가 딱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예상에도 없었던 차를 산 뒤에 연수까지 싹 받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날에 차 자랑도 할 겸 룰루랄라 끌고 갔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아니, 이 차가 굴러가기는 하는 차니? 어떻게 차를 사도 이렇게 낡은 차를 살 수가 있어? 적어도 연식이 오래됐으면 차가 외제차라도 되던가. 아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될 놈인데 이런 차가 가당키나 하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며 제 차를 비웠는데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여윳돈이 있었으면 말을 안 하죠. 고작 2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고차라고 해도 차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돈을 들여서 샀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저런 핀잔이었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도 전부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제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잔뜩 들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점점 더 생활고에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은 당연하게 제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에게 의대를 졸업만 하고 의사 명함만 나오면 바로 결혼을 하자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저에게서 매번 용돈을 타가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본인도 선배가 되었는데 후배들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밥 사줄 돈까지 저에게 타가는데 순간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한테 10만 원만 보내줘라, 20만 원만 보내줘라.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뻔뻔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도 20만 원 보내줬는데 또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자기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너무 놀러 다닌 거 아니야? 나도 돈 없는데 이번 달 생활비 구멍 났다고. 자기야, 나한테 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내가 자기 의사 마누라 꼭 시켜줄게. 그래서 내가 호강시켜줄게. 의사가 돈 잘 버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내가 더 큰 생활비를 가져다 줄 테니까 지금은 나를 위해 조금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도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어서 늘 미안해하고 있어. 저는 솔직히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예비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도 했고 모성애 같은 마음이 생겨서 예비 신랑을 알뜰살뜰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 제 성격이 워낙 정이 많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도 하나하나 잘 챙겼거든요. 제 성격이 이렇게 생겨먹은 걸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모성애라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다른 것보다 더 퍼주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보태자면 의사 마누라가 되어서 팔자 피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었죠. 돈 잘 버는 직업을 꼽으라고 하면 의사가 꼭 들어가니까 저도 노후에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미 예비 신랑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가 결혼을 할 사람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더 퍼준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 어차피 저랑 결혼을 하기로 매번 약속을 해주고 있었고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전부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더욱더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고시를 6개월 정도 앞두고서부터는 예비 신랑도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만나는 시간을 줄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해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예비 신랑의 시간을 빼앗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고 만나고 싶어도 꾹 참고 버텨냈어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는 그 기간 중에 예비 신랑의 생일이 끼어 있었고 저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건 괜찮겠구나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몇 년 동안 생일은 꼭 함께 보냈었는데 올해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해서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다. 자기 생일 축하는 내년에 거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얼른 의사고시 합격해서 면허 따고 의사 명함 딱 나오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 알았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뻔했네. 자기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어? 회사 일이 힘들 텐데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얼른 자기를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매번 내가 부족해서 미안한 마음만 들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자기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미역국은 먹었는지 모르겠네. 원래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데 말이야. 공부하느라 지칠 텐데 기력 보충도 해야지.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데 뭘. 괜찮아. 자기나 잘 챙겨 먹고 나 늘 챙겨줘서 고마워. 보고 싶다. 일 잘하면서 버티고 있어. 시험만 합격하면 결혼하자 우리. 내가 자기한테 제대로 프로포즈 할 테니까 꼭 기다리고 있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감동이 밀려오면서 본인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추운 자취방에서 쓸쓸하게 공부나 하고 있을 모습에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미역국 끓여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찬밥에 김치나 먹었을 게 분명해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이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동안 쏟아부은 돈도 시간도 정도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퇴근을 하자마자 차를 끌고 예비 신랑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운전을 오래 해야 하고 밤 시간에 고속도로를 달려야 해서 무섭긴 했지만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미역부터 시작해서 밥상을 한가득 차려줄 재료까지 들고 일부러 다음날 연차까지 급하게 내고 밤에 출발을 했더니만 3시간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운전이 능숙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도착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운전 실력이 늘지 않아서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이미 밤 11시가 다 되었지만 생일상은 꼭 차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몰래 조용히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래도 생일이라고 학부 동기들이랑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간 건가 싶었죠. 아니면 공부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다 싶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못 볼 걸 보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신발장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여자 신발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숨을 꾹 참게 되었죠. 정말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문 앞에 섰어요. 그때부터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방문이 닫혀 있어서 안쪽 상황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워낙 저렴한 집이라 그런 건지 방음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방 안에서는 예비 신랑이랑 어떤 여자랑 막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둘이 신나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내가 마음에 든다는 소리지? 나도 오빠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마음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결국 조강지처를 벌이겠다는 거지? 오빠랑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여자친구 존재를 알고 있던데?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던데? 아이,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혼하자 하면 다 결혼하는 거냐? 절대로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전부 너를 만나기 전에 이빨린 소리로 한 말이지. 내가 걔한테 받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립 서비스 정도? 그리고 주위에서 백날 그렇게 말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기라도 해? 내 마음은 이미 너한테 다 뺏겨버렸어. 이것도 이빨린 소리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은 나 꼬시려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 주위에서 이미 인정한 여자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주위 사람들 말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의사인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 만나서 왜 되겠어? 의사가 의사를 만나야지. 내가 너랑 결혼을 하려고 여태까지 걔랑 결혼 안 하고 버틴 거야.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으면 일찍부터 정리를 하는 건데 말이야. 아직 뽑아먹을 거 많다며? 우리 데이트 비용도 다 그 여자가 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오빠 생각하면서 버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용해 먹자, 우리. 그런데 나는 다른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오빠한테 배은망덕하다고 할까 봐 그게 더 걱정돼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오빠가 욕먹는 건 싫으니까. 내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니까. 세상 사람들 전부 손가락질을 해도 난 너만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말자. 근데 이 집도 그 여자가 월세 내주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눌러붙어 살고 있는 거 알면 진짜 놀라겠다. 오빠가 흔적 다 치우고 있는 거 맞지? 혹시 들키기라도 할까봐 시험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생일이라고 오늘 연락 오긴 했는데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했어. 생일날은 꼭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덕분에 오빠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조강지처가 무슨 소용이람. 새로운 사랑이 최고지. 혹시라도 온다고 할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물론 온다고 했어도 시간 없다고 돌려보냈을 거지만 말이야. 나도 내가 못된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두고 걔를 만나냐. 사람들한테는 다 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평범한 회사원 만나봐야 나중에 애 낳고 나면 일 그만두고 내가 벌어다 준 돈이나 쓸 텐데 너같이 의사 만나는 게 좋지. 그럼 버는 돈도 2배가 될 텐데. 우리 아빠가 너 의대만 졸업하고 나면 개원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거 알지? 우리 결혼해서 같이 병원 운영하면 딱이겠다. 우리 과도 같은 과로 가길 참 잘한 것 같아. 같이 개원해가지고 진료보고 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야.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다. 하필이면 제가 딱 예비 신랑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이건 하늘이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준 기회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조상님께 잘 보인 덕분인 건지 뭔지 한 방에 딱 하고 충격요법을 주시니까 사랑했던 감정, 개뿔 전부 다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충격이라는 걸 안 받은 건 아니었지요. 대화를 듣는 내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눈물도 흘렀지만 그래도 점점 차분해지더라고요. 의사고시를 준비한다고 방해된다고 저를 생각하는 척 했던 행동이 전부 저 여자랑 같이 살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한 변명이었다는 게 기가 막혔고요. 제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긴 했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계기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일단은 한 발 후퇴하고 제대로 나를 잡아서 족을 쳐야 하나? 고민이 잠시 들긴 했지만 이대로 참고 넘어가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을 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서로 아주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하고 지랄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은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저승사자의 몰골을 하고 방문 앞을 지키고 있으니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광경 또한 가관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언제 왔어? 잠시만, 오늘 출근도 했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비밀번호는 어떻게 또 알았고? 지금 그게 중요하니? 몰라서 물어. 이 집 내가 얻어준 월세집인데 비밀번호 하나 모르겠냐고. 내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둘이 아주 좋아 죽더라. 뭐가 어쩌고 어째? 뒷바라지를 5년이나 한 나한테 급이 안 맞는 여자라고? 애 낳고 집에서 네가 벌어다 준 돈이나 쓰며 지낼 사람이라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뭐가 어째? 소름 돋게 지금 그 얘기를 문 앞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야? 와, 왔으면 온 티라도 내야지. 방문부터 벌컥 열어버리면 어떡해? 이 꼴로 있을 줄 알고 열었지. 내가 미쳤다고 나왔으니까 너네 둘 준비하고 있어 이러겠냐? 배은망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런 놈들이 양심이 있는 의사가 맞아? 이 집도 내가 해준 집이니까 너 당장 뺄 생각부터 하고 니네가 누워있는 그 침대, 주방 가전, 거실에 있는 거 전부 다 내 돈으로 해준 거니까 돈으로 다 보상하도록 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일단 우리 대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대화로 풀어보도록 하자. 나도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싶어서 그래. 웃기고 있네.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
내가 이미 방문 앞에서 다 들었다니까. 네 마음이 저 여자를 향하고 있다며. 나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고 돈만 퍼다 쓰고 싶다며.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니까 너는 나한테 정산할 거나 딱딱 정산하고 마침표 찍자고 인간아. 알겠어? 제가 강하게 나오면서 변명도 필요 없다. 정리하자 하니까 예비신랑도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나중에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고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맙지. 근데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결혼까지 하고 평생을 함께 사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원래 사람도 다 급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의사가 의사를 만나겠다는데 네가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나한테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긴 해. 근데 의사 부부가 더 모양새 있지 않겠냐?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여자는 이 여자야. 나랑 비슷한 급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급 좋아하네. 개뿔도 없는 놈이 의대 나왔다고 급 운운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고작 해봐야 개인병원 오픈하는 게 꿈이었던 놈이 급 타령하니까 진짜 웃긴다.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그동안 너한테 고마웠다고. 하지만 너랑 결혼해봐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긴 힘들지 않겠어? 네가 병원을 내줄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집안도 빵빵해서 바로 개원부터 시켜줄 수 있는 집안의 여식이야. 졸업만 하면 결혼해서 바로 같이 공동으로 병원 하나 개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간사한 뱀 같은 새끼는 저보다 더 큰 걸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았다며 저를 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더 기분이 나쁜 건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싱긋 웃더니만 뻔뻔하게 언니 미안해요 하면서 약을 올렸다는 것이었죠. 저는 정말 이가 빠득빠득 깔렸고 그 연놈들에게 똥물이라도 퍼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똥에게 똥물 퍼부어서는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 피가 다 빠지는 듯한 심정을 부여잡고 그 연놈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연차였잖아요. 그 집을 나와서 차에서 밤새 소리를 질러도 보고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꼴딱 세웠고 아침에 부동산이 문을 열자마자 찾아갔어요. 퀭한 얼굴로 사연 있는 모습을 하고 찾아가니까 부동산 주인도 놀라긴 했지만 제가 원룸을 바로 내놓겠다. 위약금도 내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방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단박에 연락을 해주시는데 집주인도 바로 오케이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원룸이 있는 곳이 바로 대학가 근처라서 집을 내놓기만 하면 바로바로 새 계약이 들어오는 그런 목 좋은 곳이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위약금까지 물어주겠다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인 상황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그 집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비신랑이 아니게 된 전 남친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상의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갑자기 집을 내놓으면 어떡해.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당장 여기 집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대책이 없이 무슨 짓이냐고. 앞으로 월세는 내가 내던지 할 테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만 챙겨서 가. 싫은데? 내가 얻은 집이고 여태까지 내 통장에서 월세를 냈는데 왜 네가 편한 대로 해줘야 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집 내 마음대로 내놓는 게 뭐가 어떻다고. 지금 당장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울에서 뭐 여기까지 등하교라도 하라는 소리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쪼잔하게. 헤어진 마당에 내가 왜 네 편의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든가 말든가 너 알아서 하고 당장 집 비우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강제로 무단 거주하는 거거든. 그 이후에 집주인도 계속해서 집을 빼라고 하니까 전 남친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재계약을 하겠다고 외쳐봐야 이미 다른 계약자가 생겨버린 상황에서 별 수 없죠. 당장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모텔을 전전긍긍하다가 고시원 같은 걸 알아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시원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창문도 없는 곳에서 아주 힘들게 지낸다고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는 계약을 좀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가 지 스스로 집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뒤통수 거하게 치고 버린 전 여자친구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싹 다 무시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글쎄 예비 시어머니였던 인간이 치맛바람 장난 아니게 일으키는 인간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저를 찾아와서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냅다 발로 차고 주먹부터 날리고 쌍욕을 퍼부으면서 난장을 피우는 겁니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네가 지금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의사고시가 코앞인데 집을 빼버리는 인간이 어딨어? 우리 아들 아주 불쌍해서 죽겠다.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불편하게 공부를 하는지 내가 아주 너를 갈아먹어도 시원치가 않어. 어머,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아니지, 남보다도 못한 사이죠. 댁에서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주셨으면 해결될 일 아닌가요? 저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게 해놓고서 댁 아드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거하게 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제 와서 제정신 차려가지고 직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내가 너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차려준 건 까먹기라도 한 거야? 그래, 우리 아들이 조금 모질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만나왔던 정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집은 계약해주고 마무리하자. 제가 왜 그래 하냐고요. 다른 여자 찾아서 떠났는데 그 여자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라고요. 새 여자네 집안에 가서 말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네 집안이 그렇게 빵빵하다더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럼 저는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네 정말 이 아줌마. 내가 니네 집 종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 여자한테 설설 기면서 무릎이라도 꿇어보던가 나한테 이러지 말고. 인연이 버릇없이 그따구로 말을 하는 법은 누구한테 배웠어 너? 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래서 급이 낮은 애들을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저에게 주먹을 막 휘두르려고 하길래 제가 그 손에 딱 막아냈어요. 그리고는 저도 그 아줌마의 뺨을 확 때려버렸더니 순간 휘청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머,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태어나서 나 처음으로 뺨을 다 맞아보네.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 너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당신도 나한테 주먹질하고 발길질 해놓고 나라고 반격 못하라는 법 있어?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시던가. 고소를 하네 마네 하면서 버벅 운운하길래 무서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솔직히 저도 쫄긴 쫄았죠. 제가 뭐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전 남친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 뺨을 날릴 수가 있어? 어? 네가 이렇게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했으면 나도 매 맞는 남편이 됐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쪽은 저한테 빌려가서 쓴 돈이나 내놓으세요.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해서 얼만지도 모르지 너. 저는 전 남친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큰 돈을 한 번에 줄 수 없었던 그놈은 법대로 하자면서 은근히 돈 내놓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피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대여금 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돈 쓰고 시간 쓰고 버려진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제 주위에서도 제가 의사를 만난다고 시기 질투를 하는 인간들이 꽤 있었던 건지 뭔지 고소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것 마냥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무기력한 마음도 들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면서 출근길에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5년을 뒷바라지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든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제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매일을 무기력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도중 전 남자친구가 의사고시에 결국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졸업을 한 후에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개원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저를 시기 질투했던 인간들이 은근하게 저의 속을 뒤집으려 소식을 전하는데 저도 갑자기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르게 되더라고요. 전 회사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뭐라도 하려고 의지를 불태우니까 응원을 해주셨고요. 전 결국 제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되었고 앞으로는 주눅들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서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남친이 결혼을 해서 개원을 했다는 이야기 또한 듣게 되었지만 분한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초연해진 거죠. 저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다가 운명처럼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 때문에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직장 사람들이랑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병원 원장 이름이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했더니만 글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전 남친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헤어진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대로인 게 피부과에서 시술이라도 받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황당한 만큼 그 인간도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있냐? 무슨 일로 왔어? 아,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오고 나니까 내 병원인 거야? 아니면 일부러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래, 네가 여태까지 나 공부시켜주면서 뒷바라지 해준 정도 있고 하니까 물리치료는 공짜로 해줄게. 이거 진짜 특급 서비스인 거 알지? 제가 헛웃음을 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제 명함을 딱 내밀었죠. 뭔가 싶어서 명함을 보던 전 남친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안녕하세요. 보건소 공무원입니다. 여기 과잉진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차 나왔거든요. 국민보험공단에서 진료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료 기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원무과에서 자료 제공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러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정말로 아주 축살나게 공부를 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되었고 보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의대나 간호대를 나오지 않아도 공무원 일을 하는 거라 자격 조건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시민들이 과잉 진료를 받은 것 같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현장 업무를 맡고 있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과잉 진료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들이랑 같이 조사차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운명인지 뭔지 그 병원이 전 남자친구의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지도 않은 항목을 추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소액이라서 안 들킬 줄 알았나 본데 한 시민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관에 신고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하고 돈을 더 받아 챙기고 있었다면 제가 영업정지도 먹일 수 있었거든요. 결국 증거를 죄다 찾아내긴 했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개업을 한 건지 뭔지 바람을 피웠던 여자랑 전 남친이랑 둘 다 나와서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사적인 복수심에 불이 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시민이 정말 신고를 넣은 건 맞고 어차피 해봐야 꼴랑 천몇백 원 가지고 신고를 넣고 출동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일부러 이런 거지? 나한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소 공무원이고요. 지금은 공무집행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니, 김주임은 여기 병원 의사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딱 보니까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뭐 사적인 복수심에 근무 시간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 조심하시죠. 아, 별건 아니고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인데 의사는 의사끼리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라면서 5년간 뒷바라지했던 저를 뻥 차버렸거든요. 아니지, 여기 의사 마누라랑 바람이 난 걸 저한테 들켰다고나 할까요? 병원에 손님들이 좀 바글바글 있었는데 정형외과 특성상 잘 아시죠? 소문내기 좋아하는 아주머니들이 물리치료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요. 온 동네방네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을 했죠. 물리치료, 도수치료 하면서 급여 항목에 시술하지도 않은 항목들 추가로 넣어서 하셨었네요. 국민들의 혈세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추가적으로 받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정말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 맞나요? 그러자 한 환자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만 자기도 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고 과잉 진료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우리도 추가적으로 돈을 낸 건 없냐고 하면서 돈 낸 것 좀 보자고 따지고 드니까 원무과가 아수라장이 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전 남친의 그 마누라까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와, 그 꼴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아, 뭐야, 이 사기꾼들아. 나는 찜질 처리로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왜 추가가 되어 있어? 어? 너네 아주 이거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야? 어머머머, 나도 여기 보니까, 뭐야, 이거, 뭐, 침불 치료라고 나와 있는데. 아유, 나는요,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2,000원이나 돈을 더 받아내고 있었던 거야? 아유, 내가 10회 이상을 왔는데, 환자들은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측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까지 확인이 되어서 정정을 하려면 벌금까지 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랑 직장 동료들은 너무나도 부풀기를 많이 한 이 병원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심사를 거쳐서 영업정지 2주를 처분하게 되었고요. 2주일 동안 병원 문 앞에 고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잉 진료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경고문이 붙었죠.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 덕분에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됐지 뭐예요. 이 일을 선택했을 땐 사실 이런 결말을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영업정지 이후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그 병원은 완전히 파리만 풀풀 날리게 되었고 지역 맘카페에 과잉 진료 글이 올라오면서 망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누가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새 장비들이랑 아까우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개원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건소 공무원이니까 새로 개업하는 병원들 목록 다 확인도 가능했고 이름도 알고 있었으니까 식은 죽 먹기였죠. 의사 면허야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3개월 뒤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개원을 했길래 그 지역 맘카페에다가 또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사거리에 새로 생긴 정형외과가 이전 동네에서 과잉 진료하다 걸려서 망하고 여기 와서 다시 오픈했다네요. 여기서도 돈 부풀리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제가 그 짓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2년 동안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전 남친의 이전 예비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아이고, 고소해라.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꾸 병원 이사를 반복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뭐가 되지도 않으니까 처가에도 눈치가 보여 죽겠어. 내가 어떻게든 보상을 할 테니까 이쯤에서 멈춰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가 이혼당하고 쫓겨날 것 같아.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만데 고작 이거 당해놓고서는 잘못했다고 빌어?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었던 5년간의 노력 그리고 돈? 전부 다 환산하기 어렵지만 나한테 돌려주면 그만둘게. 처음에는 저한테 2천만 원 주겠다고 협상을 하길래 제가 1년에 고작 너한테 400만 원 썼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따지고 들었죠.
그러니깐 정확하게 제 통장에 7천만 원 꽂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제발 자기들 가만히 냅두라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7천만 원 받아 챙기고서는 얼떨떨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리 제가 5년을 뒷바라지 했다고 하지만 7천이라는 큰 돈은 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쯤에서 멈추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뒤로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꼬리표처럼 과잉진료한 의사다. 실력 없다. 전 여친을 의사 됐다고 발로 찼다더라. 소문이 풍성하게 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복수를 하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나 봐요. 저는 그 돈을 일단은 통장에 고이 모셔놨는데 그걸로 부모님이랑 여행이나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제 5년간의 뒷바라지 보상이긴 했지만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 새 출발을 하자는 기분으로 펑펑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한층 더 강해진 모습으로 부모님 걱정 안 시키고 저도 제 인생 앞으로 꽃길만 밟아보길 기대해보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 같지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